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저를 키워준 시댁에 파렴치하게 복수를 해 이혼을 한 30대 여성입니다. 이럴 때 그런 말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검은 머리 짐승 거두는 게 아니라고요. 사실 제가 그 말을 들었어요. 제 면전에 대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웃었어요. 물론 그 인간들이 저와 저희 남매가 힘들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알 수 없을 때 도움을 준 건 맞아요. 하지만 자세한 전말을 살펴보면 아니에요. 오히려 파렴치한 건 그 인간들이죠. 그래서 저는 그 말이 그 인간들이 할 말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웃었죠. 저는 오히려 제 복수가 죽은 제 남동생의 한을 우리 가족의 족쇄를 풀어줬다고 생각해요. 그만큼 저는 제 행동이 옳다고 생각해요. 그러니 사연을 들어보시고 그런 제 생각의 옳고 그름을 판단해 주시겠어요? 그럼 사연 시작할게요. 저는 도시 외곽에서 작은 한정식 집을 하는 부부의 둘째 딸로 태어났어요. 한정식 집은 저희 증조할머니부터 시작했고 대대로 이어받아 유지하고 있었죠. 그리고 저에겐 위로 3살 터울의 오빠와 밑으로 7살 터울의 남동생이 있어요. 오빠는 알겠는데 남동생은 왜 7살이나 차이가 나냐고 의문이 드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저희 부모님도 원래는 오빠와 저 둘만 키우려고 했어요. 그런데 우연하게 남동생이 생긴 거예요. 저희 부모님은 하늘이 주신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하면서 남동생을 낳았어요. 그렇게 저희는 5 식구가 되었고 화목했어요. 저희 마을에서 저희 가족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어요. 물론 마을이 작기도 했고 아버지가 이장에 어머니가 부녀 회장이기도 해서 모르는 가족이 있는 게 웃겼지만 저희 3남매는 아버지와 엄마를 따라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며 참 예쁨을 많이 받았어요. 저희 아버지가 매일 오후마다 마을을 돌아다니는 것을 빼놓지 않았거든요. 그때가 저희 3남매가 초등학생이고 유치원생이어서 학교 하원을 한 뒤였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동행했죠. 그게 저희 3남매의 일과이기도 했어요. 그 일과에 싫다고 토를 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저희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마을지기 일이 즐거웠어요. 아버지는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이건 무슨 작물이고 저건 무슨 나무고 이런 것들을 알려주시기도 했죠. 그 추억을 저는 잊지 못해요. 그렇게 아버지와 마을을 돌아다니며 마을 주민들, 저희에겐 이모나 삼촌, 할머니나 할아버지였죠. 그분들과 인사를 하고 그분들과 이야기하는 아버지를 구경하고 그 집에 사는 진돗개를 귀여워해주고 TV에서 본 것들을 따라하며 재롱도 부리고 그랬어요. 특히나 재롱을 부리면 선물이 나왔죠. 떡이나 과일, 음료나 필기구, 또 용돈을 주실 때도 있었어요. 저는 엄마가 못 먹게 하는 과자 같은 걸 주실 때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를 몰라요. 저희 마을은 그만큼 가족 같은 분위기였어요. 예전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이장이 아닐 땐 그렇진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이장이 된 뒤로 김장도 마을에서 모두 모여서 했고 농번기 때는 자기 일인 것처럼 농사를 하지 않는 집에서도 도와주었어요. 그리고 수확하면 나누기도 하고 각종 가족잔치들을 마을 단위로 하기도 했어요. 뭐 누구누구 할머니 칠순잔치를 마을에서 치르거나 누구누구 자식이 결혼을 한다고 하면 아버지를 포함한 어른들이 가기도 했죠. 또 한 번은 해외여행을 준비하기도 했어요. 물론 그 해외여행은 진행되지 못했어요. 그때 저희 가족에게 재앙이, 그것보다 더 불행한 말이 있다면 그때에 일어났거든요. 때는 제가 17살 때예요. 겨울이었고 10살짜리 남동생과 학교를 하고 있었는데 마을 버스를 지나 구급차, 소방차 몇 대가 줄줄이 가고 있는 거예요. 마을 버스에서 내려서 보니 구급차, 소방차가 저희 가게로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저는 무슨 큰일이 났나 싶어서 남동생 손을 잡고 뛰어갔어요. 매캐한 공기가 가득했어요. 콜록콜록 기침을 몇 번 하고 남동생을 그 자리에 두고 안으로 들어갔죠. 그러니 소방관들이 저를 제지하더라고요. 저 이 가게 사장 딸이에요. 무슨 일이에요? 어떻게 된 일이냐고요? 저희 엄마랑 아버지는 무사하죠? 그렇게 물으니 소방관 표정이 좋지 않더라고요.
너 말고 다른 어른은 없니? 오빠나 언니 없어? 오빠는 지금 서울에서 대학 다녀요. 저한테 말씀하시면 되는데. 저희 엄마랑 아버지는요? 지금 어디 계세요? 아, 일단 오빠 전화번호를 좀 줘볼래? 그리고 저는 들것에 실려가는 까맣게 탄 팔을 봤어요. 본능적으로 그게 저희 엄마라고 생각했고 뒤이어가는 두 번째 팔을 아버지라고 생각했어요. 엄마, 아버지. 저희 엄마랑 아버지 맞죠? 그런데 왜 하얀 천을 뒤집어 씌웠어요? 저와 대화를 하던 소방관은 잠깐만 기다려달라며 저희 오빠랑 통화를 하는 데 보였고 저는 다른 소방관을 붙잡고 물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제게 차마 뭐라고 말을 못하는데 싶었어요. 그러다 구급차에서 어떤 여자가 내려서 그러더라고요. 안타깝지만 두 분 다 사망하셨습니다. 지금 응급실을 간다고 달라지는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가까운 장례식장으로 이동을 도와드릴까 하는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털썩 주저앉았어요. 세상이 제게 큰 농담을 던진 것 같았죠. 그리고 아까 오빠와 통화를 시도한 소방관이 저에게 말을 건 응급구조대원에게 시신을 장례식장으로 이동해달라는 말을 했어요. 그런데 소방관은 저희에게 2만 원을 쥐어주면서 택시를 타고 장례식장으로 오라는 말을 했어요. 일단 이 돈 가져가서 택시를 타고 가렴. K 장례식장이야. 헷갈리지 말고. 어? 너희 오빠가 부탁했어. 안 그러면 너희도 구급차 타고 가야 하는데 그럴 수 없잖니. 그러니까 택시 타고 장례식장에 가 있어. 그럼 다른 분들이 도와주실 거야. 그렇게 말하고 소방관은 저와 남동생을 안쓰럽게 쳐다보며 끝까지 뒤돌아보며 자리를 떠났어요. 구급차도 떠났고 남동생은 무슨 일인지 아는 건지 울기 시작했어요. 누나, 엄마는? 아버지는? 누나 뭐야? 나 무서워. 몰라. 나도 몰라. 저는 모른다는 말만 하면서 불에 탄 가게를 허망하게 바라보기만 했어요. 눈물도 나지 않았어요. 사실 믿을 수가 없었죠. 정말 엄마와 아버지가 하늘나라에 갔다고? 아직 어린 우리를 내버려두고? 이제 오빠가 갓 대학생이고 아직 나는 17살이고 막내는 10살밖에 안 됐는데 이대로 우리를 두고 간다고? 왜? 상황이 어떻게 된 거지? 막을 수 있었나? 내가 조금이라도 일찍 하기를 했다면 막을 수 있었을까? 왜 오늘 하필 남동생인 구영이가 책을 빌리고 싶다고 그랬지? 왜 오늘 하필 잡지를 사러 서점에 갔지? 왜 오늘 하필 구영이가 배가 고프다고 그래서 편의점에 들렀지? 정말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어요. 상황을 불신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돌아가신 것을 믿지 않으면서도 부모님을 대뜸 미워하고 그리고 제가 너무 무력하다고 느꼈죠. 소방관도 응급구조대원도 저에겐 사건의 전말을 알려주지 않았어요. 알 필요가 없다는 듯이 알아도 모를 거라는 듯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최종적으로 그 순간 제가 너무 무력했어요. 저는 겨우 택시를 잡아 장례식장으로 갔어요. 가니 마을 어른들이 모두 계시더라고요. 아유, 민영아, 구영아, 너무 놀랬지? 너무 걱정하지 마. 막다른 골목에도 나갈 길을 찾을 수 있어. 장례식은 우리가 다 알아서 하마. 저기 이모들 삼촌들 보이지? 수영이 올 때까지 우리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 말아라. 일단 옷부터 갈아입어. 상주는 수영이 올 때까지만 구영이가 하렴. 하는 일 없어. 그냥 서서 인사만 하면 돼. 다른 건 다 걱정 말아라. 어? 저는 동네 이모 앞에서 정말 저희 엄마 아버지가 돌아가신 건지 어떻게 된 건지 묻고 싶었지만 눈물이 그렁그렁 맺힌 이모의 얼굴을 보고 차마 물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모가 준 상복을 입고 남동생에게 상주 완장을 차주고 나왔어요. 그리고 조문객에게 인사를 하고 절을 했죠. 하지만 그때도 믿어지지 않았어요. 저희 진짜 가족인 고모와 고모부, 이모와 이모부, 삼촌, 숙모가 급하게 와 저희를 안아줄 때도 믿어지지 않았죠. 그리고 첫날 저녁 서울에서 도착한 오빠가 왔을 때 그제서 믿어지더라고요. 눈시울이 붉은 오빠가 저희를 안아주며 수고했다고 하는데 엉엉 울어버렸어요. 그리고 제가 울자 10살인 남동생도 엉엉 울고요. 그 울음소리를 들은 모든 조문객이 안타까운 시선으로 저희를 봤죠.
저희를 따라 흐느끼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오빠가 저희를 방으로 데려갔어요. 조금 쉬라고 하더라고요. 오빠, 어떻게 된 일이야? 이렇게 갑자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들어보니까 주방에서 가스가 샌 모양이야. 그래서 불이 난 건데 사실 불이 나기 전부터 어머니 아버지는 가스에 질식된 상태였어. 그래서 못 빠져나오신 거고 돌아가신 거야. 그래도 어떻게 이래? 우리 보고 어떻게 살아가라고. 하루아침에 번개를 맞은 거랑 뭐가 달라? 그래도 민영아, 살아야지. 남아서 우리가 어떻게든 열심히 살아야지. 어머니 아버지라고 이렇게 되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잖아. 너도 잘 알잖아. 번개를 맞은 건 우리뿐만 아니라 부모님도 마찬가지야. 사람들이 하는 말 들었지? 피덩이 같은 우리 두고 어떻게 눈을 감으시겠어. 그러니까 우리는 잘 살아야 해. 더 의젓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해. 잘 알아들었지? 오빠가 어떻게든 너희 대학 보낼 테니까 다들 공부 열심히 하고, 지금 우리 도와주시는 분들한테도 너희가 우리가 다 커서 갚아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민영이도 구영이도 공부 열심히 해야 한다. 민영이는 교사 되고 구영이는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뭐든 될 수 있으니까 뭐든 되어서 돈 잘 벌어서 갚아야 해. 오빠, 형은 너희 믿는다. 알겠지? 오빠 학교 등록금은 어쩌고. 지금 오빠가 벌어서 등록금 대기도 어려울 건데 어떻게 하려고 그래. 오빠 대학 그만뒀어. 내려오기 전에 자퇴하고 내려왔어. 그래도 1년은 못 다녔지만 충분히 경험해서 아쉬움은 없어. 그런 표정 지을 것 없어. 정말 아쉽지 않아. 일단 내려와서 너희 옆에서 일자리 알아보고 일하면 돼. 그렇게 저희는 한순간에 고아가 되었어요. 오빠도 저도 어깨가 무거웠죠. 막내가 고작 10살이었으니까요. 저희는 막내에게 아빠 엄마가 되어야 했어요. 저희도 어린 나이인데 말이에요. 그래서 오빠는 정말 자퇴를 하고 고향으로 내려와 일자리를 찾았어요. 그러다 한 달도 되지 않아 아는 삼촌의 건너 지인의 공장에서 일하게 되었죠. 하지만 공장이 다른 지역이었어요. 회사에서 기숙사를 제공해서 월세 부담이 없지만 막내에게 빈자리가 생겼죠. 저는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어요. 한 번도 지어본 적 없는 밥도 짓고 막내 도시락을 싸고 어설프게 청소도 하고 숙제도 봐주고요. 하지만 그래도 17살이잖아요. 뭐 하나 완벽한 게 없었죠. 그래서 간혹 막내가 투정을 부리면 호랑이 선생님처럼 화를 내곤 했어요. 하지만 그러면서도 미안했죠. 그리고 막내가 부모님 사망 이후 불면증에 시달렸어요. 그래서 남동생을 한참이나 어르고 달래면서 재우고 난 뒤에 저는 공부를 시작해야 했어요. 그 시간엔 매일 잠과의 전쟁이었어요. 집안일로 몸이 고단했거든요. 매일 샤프로 허벅지를 찌르며 잠을 이겨내려 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수업에도 집중하기 힘들었죠. 그때도 샤프로 허벅지를 찔렀어요. 그때 흉터가 아직까지 있어요. 그러다 보니 저도 포기해야 하나 싶더라고요. 교사가 되고 싶다는 꿈을, 대학에 가고 싶다는 욕심을 말이에요. 그래요. 저는 말 그대로 제가 욕심을 부리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지금 제 상황에 사치가 아닐까 싶었죠. 더구나 오빠에게 부담을 덜어주고 싶었어요. 오빠는 저와 남동생을 모두 대학에 보내고 싶어 하지만 저라도 포기하고 같이 돈을 벌면 낫지 않을까 싶었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오빠에게 말했는데 덜컥 제게 화를 내더라고요. 내가 지금 일하는 건 다 너희들을 대학 보내고 싶어서야. 게다가 너는 지금 충분히 대학에 갈 수 있는 성적인데 안 간다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욕해. 내가 모자라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너는 가. 그리고 7년 동안 또 모으면 구영이도 보낼 수 있어. 오빠 그렇게 무능력하지 않아. 그러니까 더 열심히 공부해. 그래도 피부 다 상하게 그러지 말고 일어나서 공부하든지. 오빠는 너 믿는다. 저는 오빠의 그 말이 너무 고마워서 더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민준이네가 저희를 도왔죠. 민준이네는 저희 남동생 친구의 집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민준이네 부모님이 저희 부모님 생전에 저희 부모님에게 형님 누님 하면서 따르고 그랬어요. 잘 지냈어요. 같이 식사도 하고 그랬죠. 저희 옆집이기도 하고요.
부모님 장례식에서도 큰 도움을 준 분들 중 한 가족이기도 해요. 민준이네는 저희 부모님 장례식에 3일 내내 있으면서 저희를 도와주었고, 새벽에는 저와 남동생을 재운 뒤에 저희 오빠랑 장례식장을 지켜주었죠. 아마 그래서 오빠가 이모에게 저희 집을 좀 봐달라고 부탁을 한 것 같아요. 오빠와 전화를 한 다음 날부터 이모가 저희 집에 오더라고요. 일주일에 4-5번 오셨는데 그럴 때마다 바리바리 싸들고 오셨어요. 반찬이며 과일이며 간식이며 싸들고 오셨죠. 그리고 저희가 집에 없을 땐 청소를 하고 가셨어요. 베테랑 주부가 청소한 집은 다르구나 라고 저는 느꼈죠. 그리고 삼촌도 오셔서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지저분한 마당 청소를 해주셨어요. 청소뿐 아니라 꽃도 심어서 예쁘게 사람 사는 집같이 해주셨죠. 그리고 가끔 저녁 식사에 초대해 주기도 했어요. 그럴 때면 밥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차려주셨죠. 저는 그때마다 밥을 2공기씩 먹었어요. 너무 고마워서요. 민준이네는 저희를 객식구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매번 저희를 조카라고 불렀거든요. 그리고 그걸 제 남동생이 무척 좋아했어요. 이모 삼촌이라고 애교 있게 부르며 잘 따랐죠. 그도 그럴 것이 민준이와 남동생은 정말 친했거든요. 같은 나이에 같은 초등학교에 같은 학원을 다녔으니까요. 하지만 그 생활은 남동생에게 더 큰 결핍을 가져다 줬어요. 가끔 이모한테 엄마라고 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 저는 마음이 짠하면서 왠지 이렇게 둬선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남동생을 앞에 앉혀놓고 한 소리를 했죠. 민준이 이모는 이모야. 그것도 우리 핏줄인 이모가 아니라 그냥 이웃인 이모. 그러니까 엄마라고 부른다거나 그래선 안 돼. 아무리 친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내가 엄마가 될 수 없는 거랑 똑같은 거지. 이해했지? 그럼 난 누구를 엄마라고 불러? 추모공원에 엄마 있잖아. 그분만 엄마인 거야. 엄마는 세상에 둘이 될 수 없어. 엄마는 한 분이야. 나는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 그래서 그러는 건데 그래도 안 돼? 안 돼. 그건 신뢰야. 신뢰가 뭔데? 예의가 없는 거야. 형이 그랬지? 반드시 예의는 갖춰야 하는 거라고. 너 이거 형한테 이른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알지? 제가 그렇게 말하자 남동생은 눈물을 글썽이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저는 민준이네 가족이 저녁 식사에 초대하는 것을 몇 번 가지 않으면서 제 힘으로 방을 청소하고 제 힘으로 마당도 정리하고 제 힘으로 밥을 차려 먹었죠. 물론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어찌저찌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대학도 떨어지면 더 노력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러자 그런 모습을 본 이모가 조용히 저를 부르더라고요. 너 요새 공부 안 하지? 네? 아, 저희 사정이 무슨 공부인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너희 부모님이 너 공부 잘한다고 아니 너희 애들 다 영특하다고 얼마나 자랑하고 그랬는 줄 알아? 그런데 네가 이렇게 하면 얼마나 실망하시겠어. 그것도 본인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하실 텐데 미안하고 실망스러운 딸이 될래? 아니면 자랑스러운 딸이 될래? 그래도 제가 대학 가면 구영이는 어떻게 해요? 오빠도 일하는데 제가 돌봐야죠. 너 내가 우리 조카라고 말하는 거 부담스럽니? 아니요, 감사하죠. 그런데 네가 지금 말하는 건 우리가 해준 게 다 의미가 없었다는 걸로 들리는데? 우리가 있는데 구영이가 무슨 걱정이야. 구영이 걱정 말고 너는 네 할 일을 해. 그리고 우리한테 갚아. 나는 셋 다 우리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해주는 거야. 베풀 거고 받을 거야.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너 아직 19밖에 안 됐어. 너무 많은 짐을 지려고 하지 마. 이모가 돈은 못 대주지만 그래도 구영이는 민준이랑 같이 키워줄 수 있어. 그렇게까지 말해주는데 제가 어떻게 공부를 놓을 수 있겠어요. 저는 죽어라 공부를 해서 사범대학에 갔어요. 더 좋은 대학도 붙었는데 전액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대학에 입학했죠. 그리고 졸업을 해서 고향으로 내려왔어요. 돌아온 집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깨끗했어요. 다 이모 삼촌이 관리해준 덕분이죠. 그리고 그때 남동생이 이제 막 고등학생이 되었죠. 저는 임용 준비를 하면서 남동생을 케어했어요. 그리고 빵집에서 아르바이트도 하며 생활비를 벌었죠.
그렇게 첫 번째 임용에서 떨어지고 두 번째 임용에서도 떨어졌어요. 그리고 남동생과 민준이는 고3이 되었죠. 저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며 임용에 다시 도전하고 그러면서 남동생과 민준이의 입시를 봐주었어요. 저희 집에서 같이 공부도 하고 면접도 봐주고요. 그런데 웃기게도 그러다 보니 임용고시 준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해에 임용고시를 붙었고 남동생도 민준이도 원하는 대학에 갔어요. 남동생은 서울로 갔고 민준이는 저와 같은 지역의 대학교로 갔어요. 그게 어쩌면 시발점이 되었죠. 기숙사에 살던 민준이가 기숙사가 답답하다며 제 자취방으로 자주 왔거든요. 와서 밥도 먹고 잠도 자고 그랬어요. 하지만 그때만 해도 친한 동생 가족이었기 때문에 별일은 없었어요. 그러다 민준이가 군대에 다녀와 졸업을 한 뒤에 고향으로 내려가지 않고 본격적으로 제 자취방에 살면서 정분이 났어요. 연애를 하게 되었죠. 저희는 1년을 연애하고 그때 민준이가 취직을 하면서 4개월 동안 결혼 준비를 하고 진짜 가족이 되었어요. 하지만 처음엔 저와 남편의 연애에 결혼에 저희 집도 당황했고 시댁도 당황했죠. 은혜를 이런 식으로 갚아도 되는 거야? 저희 오빠는 이렇게 말했고 가족끼리 이러는 거 아니다. 시댁에서 그런 말을 했어요. 하지만 그러면서도 완강히 거부하진 않았어요. 저희 오빠도 너희가 좋으면 어쩔 수 없다고 말했고 시아버지는 은근히 교사 며느리가 생긴 걸 좋아했죠. 하지만 문제는 시어머니였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탐탁치 않게 생각했죠. 아예 저를 대하는 태도가 바뀌었어요. 결혼 전 저를 조카처럼 여기며 아낀다고 말하며 잘 챙겨줬거든요. 매번 다정하게 이름을 부르고 만나면 허그를 하고 살갑게 해줬어요. 그런데 결혼을 하겠다고 하니 이름도 부르지 않고 허그도 안 하고 더 낯선 사람처럼 대하더라고요. 표정도 차가워지고요. 그리고 대놓고 저희 결혼을 반대했어요.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한 날 제가 터놓고 물어봤어요. 이모, 아니 어머님, 그런데 제가 왜 싫으신 거예요? 싫다니? 그런 말은 한 적 없다. 왜 사람을 그런 식으로 몰고 가니? 계속 눈도 안 마주치시고 이름도 안 불러주시고 원래는 안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내가 괘씸해서 그래. 너도 생각이라는 걸 해봐라. 나는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그렇게 잘해주지 않았어. 검은 머리 짐승 들이는 거 아니다 하더니 딱 내 꼴이 그렇다? 내가 딸처럼 조카처럼 잘해줬더니 뒤에서 남의 아들 꼬드기긴 하고 내가 지금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네가 알긴 아니? 얼마나 괘씸해. 안 그래? 다들 나처럼 생각해. 이렇게 가족처럼 지낸 사이에 결혼하면 남들이 욕한다? 어머님 안 그래요. 다들 그렇게 가족처럼 지내니 정말 가족이 되었구나 생각하죠. 그건 알량한 네 생각이고 그리고 누가 고아 며느리 갖고 싶겠니? 너도 참 양심이 없다. 쥐뿔도 없는 고아 누가 두 팔 벌려 환영하겠니? 그리고 네가 민준이보다 무려 7살이나 많아. 난 그것도 싫다? 우리 남편은 네가 자리 잡은 교사라고 좋아하는데 나는 네가 그래서 우리 민준이 무시할까 봐 겁나. 안 그러겠어? 너보다 돈 못 번다고 사회적 지위 낮다고 그럴 거잖아. 얘 용돈 꼴랑 주면서 어른인 척 할 거 아니야. 나는 그 꼴 못 본다. 그러니까 이 결혼 접어. 당장. 하지만 그럼에도 결혼을 할 수 있었던 건 시아버지가 밀어붙였기 때문이에요. 시아버지가 교사 며느리를 얻은 게 무척 기분이 좋았나 봐요. 온 마을에 소문을 내신 거예요. 다들 축하한다고 이것저것 주면서 결혼식이 언제냐고 재촉하듯이 물었어요. 그러니 시어머니도 끝내 결혼을 허락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희 시어머니는 저희 삼남매를 진심으로 도와준 만큼 마을에서 착하다고 소문이 자자했거든요. 그러니 저희 결혼을 반대하고 있다고 대놓고 말할 수 없었던 거죠. 그걸 다행이라고 해야 하는지 좀 씁쓸하다고 해야 하는지 저는 알 수 없었지만 저와 남편은 웨딩홀에서 한 번, 마을회관에서 한 번 결혼식을 올리고 부부가 되었어요. 결혼을 승낙받는 과정이 저에겐 많이 씁쓸하긴 했지만 저에게 결혼은 특별했어요. 저희 삼남매를 진심으로 도와준 식구들과 완전히 가족이 되었으니까요.
오빠도 저도 남동생도 이렇게 가족이 된 이상 시댁에 보답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교사가 될 수 있었던 것도, 남동생이 모자람 없이 대학을 입학하고 졸업할 수 있었던 것도 시댁 덕분이니까요. 저희 3남매는 그렇다는 것에 모두 동의했어요.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가 저를 탐탁치 않게 생각하든 어쩌든 시댁에서 저희 3남매에게 베푼 은혜를 갚기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했어요. 남편과 제 자취방 근처 아파트에 자리를 잡았지만 자주 시댁에 따로 또 같이 가서 시댁 식구들과 식사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담소도 나누고 시간을 보냈죠. 그리고 고단하신 시부모님을 위해 안마의자도 선물하고 좋은 화장품도 사서 드렸어요. 그리고 시어머니와 영화관도 가고 좋은 카페도 가며 데이트를 하기도 했어요. 이렇게 은혜를 갚고 최종적인 목표는 딸 같은 며느리였어요. 제가 그런 말을 하면 주변에서 다 웃어요. 그런 건 없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결혼 전에 분명 저를 조카처럼 자식처럼 생각한다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이 빈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시어머니가 저를 탐탁치 않게 생각하지만 언젠가 저처럼 이내 딸 같은 며느리로 봐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제가 딸 같은 며느리가 되고 싶다고 했을 때 제 면전에 대놓고 비웃었던 사람들의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알았어요. 그 비유는 현실성이 없더라고요. 저는 끝까지 딸 같은 며느리가 될 수 없었어요. 딸 같은 며느리는 무슨, 저는 간혹 제가 신데렐라가 아닐까 생각했어요. 신데렐라 아시죠? 우리말로 하면 식모쯤 되려나요? 그리고 결혼 전에는 반찬도 이것저것 싸우고 과일도 사오고 하나라도 더 챙겨주려고 부단히 애쓰던 시댁 식구들이 말이에요. 결혼을 하고 저에게 그 무엇도 손이 쥐어주지 않았어요. 반찬이 맛있다고 해도 그랬고 집에 뭐가 필요하다고 해도 마찬가지였죠. 듣는 둥 마는 둥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나중엔 저에게 이제껏 먹여주고 키워줬으니 보답을 하라고 하더군요. 민영아, 우리가 너를 얼마나 열심히 키워줬니? 우리 먹을 거 아껴가며 우리 쓸 거 줄여가며 그렇게 갑자기 부모 잃은 너희를 키워주지 않았니? 네, 그렇죠. 저도 아무리 사이 좋은 이웃이어도 그렇게 하기 어렵죠. 그래서 늘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래, 그러니까 오면 가만히처럼 앉아있지 말고 청소도 좀 하고 걸레질도 좀 하고 그래. 요새 내가 허리랑 무릎이 아파서 청소를 좀처럼 못한다. 내가 너희 집을 이제껏 얼마나 반질반질하게 해줬다고. 물론 지금은 아파서 그렇게 못해주지만 말이야. 그리고 너도 알다시피 내가 매일 남의 밥상 차리잖아? 얼마나 지겹겠니? 게다가 내가 너희 밥상을 좀 차려줬어? 내 새끼처럼 차려줬잖아. 안 그래? 그러니까 식사 시간에 와서 우리 밥상도 좀 차리고 먹고 다 치우고 그래라. 우리가 어떻게 너를 키웠는지 어린 구영이는 몰라도 넌 알잖아. 내가 그랬지? 나는 다 받을 거라고. 원래는 이렇게까지 할 생각은 없었지만 우리는 가족이니까. 내가 아직도 너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속이 뒤집혀. 내가 받은 배신감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배신감이요? 또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민주씨 구워 삶아 먹는 것도 아닌데 계속 그런 말씀하시면 저 이제 좀 서운해요. 서운하기는 내가 더 서운하다? 너처럼 구는 걸 보고 간 빼먹고 등친다고 하는 거야. 우리 비 다 맞춰가면서 속으론 다른 속셈이 있었던 거지. 생각하면 지금도 천불난다. 그러니까 내 속 풀릴 때까지 내가 하라는 대로 해. 저는 보답을 하기로 했으니 이것도 보답이라고 생각하고 시어머니의 비위를 맞췄어요. 하지만 그뿐이 아니었어요. 시어머니는 저에게 시누이의 수발도 들게 했죠. 그 당시 큰 시누이가 회사원으로 자취를 하고 있었고 작은 시누이는 학생이었거든요. 내가 잠깐 정서 자취방 갔다 오니까 아주 엉망이더라. 얘가 나를 닮지를 않아서 깔끔하지를 못해. 네가 우리 집 오는 길에 항상 정서 자취방 들러서 청소도 좀 해주고 니네 집 가는 길에 다시 들러서 반찬 좀 가져다 놔라. 네? 제가 큰아가씨 집에요? 그러면 아무리 큰아가씨도 싫어할 텐데 실례가 아닐까요? 큰아가씨도 그렇게 하래요? 물어볼 것도 없어. 그 돼지 같은. 그럼 방 대신 치워주면 걔도 고마워할 거야. 아주 엉망이더라니까. 너도 가보면 깜짝 놀랄 거다.
그래도 다 큰 여자 집인데 네가 남자도 아닌데 뭘 그러니? 내가 뭐 기금속 같은 거는 알아서 두라고 할 테니까 넌 그냥 가서 대충 청소나 해줘. 너무 구석구석 하지 말고. 네 말대로 기분 나빠할 수도 있겠네. 네, 오는 길에 한번 들러볼게요. 작은 아가씨는 개강했죠? 이번엔 기숙사 메이트가 좀 좋아야 할 텐데 작년엔 좀 고생했잖아요. 그러니까 말이야. 그런데 아직 별 연락 없는 거 보니 괜찮은 모양이네. 네가 가든지 내가 가든지. 정서처럼 청소도 해주고 반찬도 가져다 주고 싶지만 기숙사라고 할 수가 있나? 아, 그러게요. 근데 이서가 너한테 과제 좀 봐달라고 하더라? 너도 이서도 둘 다 사범대잖아. 게다가 넌 교사고. 아, 그래요? 제가 봐줄 수 있는 건 당연히 봐줄 수 있죠. 그래, 그러면 연락해보고 잘 좀 도와줘. 하지만 작은 시누이가 제게 부탁하는 건 과제 전부였고 저는 과제를 몇 번 대신해주다가 이내 거절했어요. 그러자 작은 시누이가 이것도 못해주냐면서 째째하다고 하더라고요. 언니, 못해준다고요? 언니한테 이건 별거 아니잖아요. 자료조사도 언니가 교사니까 더 방대하게 할 수 있을 거고. 가족끼리 이렇게 치사하게 굴게 해요? 저 엄마한테 다 이를 거예요? 그리고 작은 시누이의 전화를 받은 시어머니가 저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그래서 저도 한마디 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과제를 대신해주는 건 인간으로서, 교사로서 아닌 것 같았거든요. 어머님, 아무리 제가 은혜를 갚기 위해서 모든 걸 해드리고 싶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저 교사예요. 교사의 윤리로서 과제를 대신해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거 하나 제대로 못하면서 어떻게 교사가 되겠다는 거예요? 교사가 스스로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때도 저한테 부탁할 거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못 도와줘요.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아가씨를 위해서요. 그러니 그렇게 아세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콧방귀를 끼며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옆에 있던 남편은 늘 그렇듯 가만히 있었어요. 자기는 왜 자꾸 가만히 있어? 가만히는 내가 아니라 자기라니까? 내가 7살이나 많은 마누라가 하는 말에 어떻게 토를 달아? 내가 하는 말에 토를 달라는 게 아니라 이 상황을 해결하려고 해야지. 그래도 자기 장남 아니야? 그래도 7살이나 많은 누나가 말하는데 어디 하룻밤 강아지가 덤비겠어. 남편은 늘 그런 식이었어요. 연애할 때는 누나라서 든든해서 좋다고 하더니 결혼을 하니 시어머니 말대로 자기가 허리를 못 피겠대요. 그런 말을 참 자주 했고 저는 그 말이 정말 거슬렸어요. 그리고 그 일이 있고서 시어머니는 며칠 저를 시댁으로 부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복수를 하듯 그 이후로 비어있는 저희 친정을 돌보지 않았죠. 완전히 내팽개쳤어요. 마당이며 집 외부며 내부며 관리가 전혀 안 되어서 여기저기 고장이 나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아버님, 갑자기 왜 그러시는 거예요? 저번에 제가 한 말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아무리 그렇다고 집을 저렇게 될 때까지 두시면 어째요?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염치 없는 거 알지만 제가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제가 고개를 숙이는데도 시어머니는 완강히 거절했어요. 그렇게 고개 숙일 필요 없다. 네 말대로 내가 힘 닿는 데까지 너희 부모님을 생각해서 해왔어. 하지만 이제 못한다. 내 온몸이 지금 다 예전 같지 않아. 그래서 결국 저희 3남매는 합의하에 그 집을 헐값에 팔았어요. 그렇게 저희 친정은 3남매가 모일 공간은 사라졌어요. 아니, 저희 3남매는 이제 영영 모일 수 없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남동생이 트럭과 부딪혀 하늘나라에 가게 되었거든요. 저희 3남매는 몇 개월간 서로의 일을 하느라 모이지 못했다가 남동생의 장례식을 계기로 모이게 되었어요. 물론 남동생은 영정사진 속에 있었지만요. 저와 오빠는 당황스럽고 염치가 없어서 눈물도 흘리지 못했어요. 얼이 빠진 얼굴로 조문객을 받았죠. 그리고 남동생의 사망 소식에 저희 시댁 식구들도 왔어요. 처음엔 그래도 식구라고 고맙더라고요. 그리고 처음엔 시댁 식구들도 조문객을 받고 음식을 나르며 도와주기도 했고요. 그런데 갑자기 시댁 식구들이 테이블 가운데에 3, 4, 5 모여 왁자지껄 떠들더라고요. 그리고 중국집 배달원이 빈소로 들어왔어요. 저희 시킨 사람 없는데요. 아, 여기로 와주세요. 그리고 계산은 앞에 사람이 할 거예요. 네? 우리가 경황이 없어서 지갑을 다 놓고 왔어.
그러니까 네가 대신 계산 좀 해라. 아니 어머님, 이게 대체 뭐예요? 식사는 여기 음식 드시면 되지. 웬 중국집이에요? 아니, 너는 왜 장례식장을 여기에 했니? 여기가 음식이 별로라고 소문이 자자한데야. 귀한 조문객 봤는데 이런 것도 신경 안 쓰고 뭐 했어? 다들 음식 남기고 그냥 가더라. 이렇게 하면 욕은 죽은 네 남동생이 먹는 거야. 얘가 뭘 모르네? 그러면서 음식 비닐을 뜯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눈치 없이 앉아있는 남편을 노려봤어요. 남편이 제 눈치를 보더니 저 대신 배달원에게 카드를 내밀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그 꼴을 보며 혀를 끌끌 찼죠. 얘 눈 좀 봐요. 내가 이래서 7살이나 많은 애한테 우리 아들 장가 보내기 싫었다니까? 아주 애를 죽일 듯이 노려보네. 너 그러다 벌 받는다? 엄마, 그냥 냅두고 이리 앉아요. 그래도 여긴 소주가 공짜니까 좋잖아. 우리 가족 오랜만에 술 한잔 하는데 앉아요. 시누이들이 그렇게 말하는데 저는 정말 속에서 천불이 날 것 같았어요. 아니 다들 여기서 뭐 하는 거냐고요. 대체 이럴 거면 여기 왜 오셨어요? 제가 속이 털어져 소리를 지르자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 제 등을 찰싹찰싹 때렸어요. 너는 장례식장에서 그렇게 큰 소리 내면 못 써. 다른 손님들도 있는데 빨리 가서 너는 조문객이나 봐라. 여기 소주 한 병 더요. 여기서 이러시면 후회할 텐데요. 뭐라고? 넌 빨리 가보라니까. 그렇게 전 3일 동안 복수를 다짐했어요. 남동생의 장례식 마지막 날 시댁 식구들을 포함한 저희들은 버스에 올라 남동생의 화장을 마치고 추모공원에 안치한 뒤에 장례식장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저희를, 정확히는 저희 남편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죠. 바로 두 경찰이었어요. 경찰들은 저희가 버스에서 내리자 얼굴을 확인하더니 남편을 붙잡았어요. 강민준 씨를 과실치사죄로 긴급 체포합니다. 무기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고 변호사를 선임한 권리가 있으며 지금부터 하시는 말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서로 가시죠. 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우리 아들한테 뭐 하는 거예요? 과실치사죄라니. 우리 아들은 그럴 리가 없어요. 사람을 잘못 본 거 아닙니까? 당장 그 손 안 놔요? 시댁 식구들이 난리가 났어요. 저희 오빠도 저를 빤히 쳐다보고요. 아마 이 순간에 냉정한 절 보고 놀란 모양이에요. 그리고 그건 시어머니와 시댁 식구들도 마찬가지였죠. 시어머니가 제 옆구리를 막 찔렀어요. 너 왜 가만히 있어? 넌 왜 안 말리니? 지금 네 남편 잡혀가게 생겼는데 빨리 뭐라도 말이라도 해봐. 제가 왜요? 제가 신고했는데요. 뭐라고? 내가 지금 제대로 들은 거 맞아? 서둔총각, 내가 지금 제대로 들은 거 맞아요? 지금 얘가 지가 지 남편 신고했다는 거죠? 허, 아주 네가 단단히 돌았구나. 남동생 하나 죽었다고 네 남편을 깜빵에 넣으려고? 어? 제대로 정신 못 차려 이년아? 그러면서 시어머니는 저를 마구 때렸어요. 그걸 저희 오빠가 몸을 써서 말렸고 저를 등 뒤에 숨겼죠. 일단 서로 같이 가시죠. 가보면 진실인지 오해인지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오해면 어쩔 건데? 이 수모를 겪게 하고 이걸 어떻게 책임질 건데? 만약 오해라면 사돈 어르신이 가장 좋아하는 돈으로 책임지겠습니다. 그럼 되죠? 그러니 지금 같이 따라가시죠. 그렇게 저희는 경찰서에 모였어요. 그리고 저는 오빠에게 상황을 설명했죠. 구양이 사고 나고 폐차하면서 내가 갔잖아. 그리고 직원이 나한테 유품을 주더라고. 우리 사진도 있고. 물건이 생각보다 많았어. 처음엔 그냥 버리려고 했어. 가지고 있다고 구양이가 돌아오는 것도 아니잖아. 그런데 블랙박스 메모리가 있더라고. 사실 구양이 사고 나한테는 굉장히 찜찜했어. 오빠는 모르겠지만 구양이가 사는 데가 우리 집이랑 반대 방향인데 구양이가 우리 집 근처에서 사고가 났단 말이야. 그게 왜? 너한테 들리려고 했던 거 아니야? 구양이는 나한테 올 때 항상 먼저 연락해. 그러지 않은 적 없었어. 내가 먼저 집에 들어가 있으라고 해도 놀이터에서 기다리던 애야. 그런데 연락도 없이 우리 집에 가는 길에 사고가 났다는 게 너무 이상한 거야. 그래서 블랙박스를 열어봤어. 그리고 내가 뭘 봤는 줄 알아? 뭘 봤는데? 내 남편의 실체. 우리 남편이랑 구영이 오랫동안 친구 사이였잖아.
그런데 남편이 구영이한테 자기가 매형이라고, 자기가 손윗사람이라고 애를 마구 부려먹더라고. 그날 운전을 한 것도 남편 때문이야. 남편이 자기 술 취해서 대리기사처럼 부린 거라고. 그날 구영이 우리 남편 아니었으면 죽지 않았을 거라고. 하지만 그거 가지고 죄가 성립돼? 차를 운전하라고 시킨 게 찍혀 있어. 자기가 손윗사람이라고 그걸 이유로 협박하고 강요한 거야. 그러니까 강요죄지. 그리고 과실치사죄도 성립돼. 운전을 종용한 게 사고의 원인이 되었어. 운전하면서 이래라 저래라 하더라고. 그러다 오토바이 제끼라고 했는데 제끼자마자 트럭에 치였어. 그러니 과실치사가 맞잖아. 그리고 그게 아니어도 그 인간은 감옥 갈 거야. 왜? 사고가 나고 튀었어. 죽어가는 구영이 냅두고 튀었어. 그래서 골든타임 놓쳤고. 이건 명백한 범죄야. 살인이라고. 그날 나도 기억해. 이 사람 술에 취하지 않았어. 다친 얼굴로 집에 들어와서 샤워하고 입을 꽁꽁 싸매고 잤어. 자면서도 계속 뒤척이고 다 기억하고 있어. 아까 오빠도 표정 봤잖아. 맞아요. 남편은 경찰에 잡혔을 때 이미 세상을 잃은 듯한 표정이었고 망연자실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블랙박스 기록을 빼지 않았지? 당황했겠지. 그리고 나중에 깨달았을 땐 이미 차는 견인되었을 거고. 그럼 너는 왜 처음부터 말하지 않았어? 처음엔 나도 너무 놀랐어. 그리고 순간적으로 산 사람은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어. 게다가 내 남편이잖아. 평생 반려자라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진실을 밝힐 수 없었어. 그런데 그게 과연 구영이를 위한 길일까 싶더라. 복수도 하고 싶었고 시댁한테서 말이야. 그 마음도 없진 않았어.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려고. 나는 내 남동생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로 끝나길 바라지 않아. 그리고 내 시댁은 번번이 우리를 모욕했어. 이젠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어. 그렇게 저희는 경찰서에 도착했고 제가 말한 죄명이 남편에게 붙게 되었어요. 그리고 재판이 시작되었고 남편은 남편에게 붙은 죄 중에서도 남동생이 사망하기 전에 도주한 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처벌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어요. 남편이 토끼 눈을 하고 저를 노려보더군요. 네가 나한테 이럴 줄은 몰랐어. 어떻게 남편이라는 사람한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어? 웃기는 소리 마. 내가 안 밝히더라도 진실은 언제나 밝혀지게 되어 있어. 그리고 네 꼴이 지금 참 웃긴다. 7살 어리다고 그렇게 유세 부리더니 징역 7년? 넌 아무것도 못하고 내 나이가 되겠네? 그렇게 말하고 저는 뒤돌아 재판장을 나왔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시아버지가 며칠 뒤 저에게 전화가 오더군요. 네가 우리 집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었구나. 내가 너를 그렇게 아꼈는데 말이다. 그런 너를 하늘이 가만둘 것 같으냐? 너는 천벌을 받을 거다. 검은 머리 짐승 거두는 게 아니라는 네 시어머니 말이 참말이구나. 내가 왜 너희 삼남매를 그토록 아꼈는지 내가 땅을 치고 후회하는 중이다. 아버님, 그건 제가 할 말이에요. 저도 그댁 아들이랑 결혼한 거 땅을 치고 후회하는 중이에요. 저희 삼남매를 보살펴 주시고 키워주신 건 감사해요. 하지만 제가 감사하는 것에서 그치려면 적당히 하셨어야죠. 저는 결혼 생활 동안 며느리가 아니었어요. 욕바지, 식모였어요. 저희 부모님이 하늘에서 그걸 바라진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하냐? 내가 너희를 어떻게 돌봐줬는데? 하지만 아버님, 돈 다 받으셨잖아요. 저희 오빠한테 저희 키우는 비용 다 받으신 거잖아요. 그 돈 받아서 하신 거면서 떵떵거리면 안 쪽팔려요? 이제 키워줬다는 말 하지 마세요. 그리고 곧 이혼 서류 갈 거니까 그댁 아들한테 잘 전해주시고 아무쪼록 아무 일 없게 이혼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아니면 지금 같은 일, 지금보다 더한 일이 벌어질지도 몰라요. 지금 나를 협박하는 거냐? 네, 그래야 제가 사니까요. 그렇게 전 남편과 합의 이혼까지 했어요. 이제 완벽히 남남이 되었죠. 저는 제 행동을 후회하지 않아요. 그때도 지금도 제 폭로가 동생의 한을 풀고 오빠와 저의 족쇄를 푼 일이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리고 제가 검은 머리 짐승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오늘 저는 새로 부임받은 학교에서 첫 출근을 했어요. 저는 저의 새 시작을 응원하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제 사연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모든 분들의 앞날이 반짝반짝 빛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